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8살 아들 하나 키우는 직장인이자 싱글맘입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지금처럼 씩씩한 엄마로 살아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역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 맞긴 한가 봅니다. 사회생활 경험도 적고 소심하던 저지만, 이혼하고 나서는 예전과는 성격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을 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혼자 몸이라면 이혼이 뭐가 어렵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었던 저는 남편이 저지른 부부 사이의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번은 용서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치명적인 실수라 하면 딱 감이 오시죠? 전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피우는 여자의 정체를 알고 나서 저는 한동안 충격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더니 지금은 이혼하고 사는 삶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올해 아들이 입학한 이후에는 확실히 육아 난이도도 쉬워지긴 했어요. 구독자분들은 혹시 이혼한 며느리를 챙기는 시부모님 혹시 주변에서 보셨나요? 사실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시부모님은 아들 편인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전 시부모님은 이혼하고 나서도 아들이 잘못했다며 매번 미안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우리 아들을 엄청 살뜰하게 챙겨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시부모님 전화는 피하지 않고 받는 편입니다. 현서 애미야, 다음 주에 현서 초등학교 입학식이지? 내가 가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네 통장으로 50만 원 붙였다. 현서 옷도 좀 사주고 가방이랑 옷이랑 필요한 거 사줘. 어머니 뭘 그렇게나 많이 보내셨어요. 친정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셨는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돈 안 보내주셔도 돼요. 친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도록 해. 내가 해줄 게 그것뿐인데 싫다고 하지 말어라. 더 해주고 싶은 거 네가 싫다고 할까봐 그만큼만 하는 거야. 현서는 어찌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지난달에 보니까 살도 뽀얗게 오르고 네가 야무지게 잘 챙겨 먹이는 것 같더구나. 너희 집으로 너 먹을 영양제 좀 보내놓을 테니까 너도 잘 챙겨 먹으렴. 혼자 애 키우는데 고생 많다.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미안해 하시긴요. 저야말로 우리 현서 자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치만 이런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해하다 마다. 그런 걱정은 말어. 꼭 보고 싶으면 우리가 가서 잠깐 보고 와도 괜찮아. 직장 생활하랴 애 키우랴 얼마나 바쁘니. 네가 고생이 많구나. 전 시모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예전의 며느리로 대하던 때와 똑같이 대하셨어요. 아니, 어찌 보면 결혼했을 때보다 더 저와 아이를 챙기시는 탓에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은 딱 7년을 채우고 이혼했네요. 이혼 전 저의 결혼 생활은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했습니다. 탄탄한 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부유한 시댁. 시집 갈 때까지 친정 부모님 밑에서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게 곱게 큰 저는 남편과는 20대 중반에 엄마가 다니던 회화 모임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어른들이 다리를 놓아준 자리라 양가 집안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았고 결혼하는 과정도 참 순탄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만나기 전에는 깊이 사귀어본 남자도 딱히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봅니다. 결혼 전에 사람 많이 만나보라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제가 더 남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 전에 왜 친구들에게 신랑감을 소개해주는 자리를 갖기 마련이잖아요. 결혼 날짜 잡고 나서 친구들이 신랑감 궁금하다며 하도 보여달라고 졸라서 자리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딱 3명에게만 따로 자리를 마련했었는데요. 예비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들 저에게 신랑감 칭찬을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철부지처럼 친구들의 부러움에 우쭐하기까지 했어요. 너 신랑감 정말 괜찮게 골랐는데? 연애 경험 없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가 봐. 좋겠다. 신랑이 인물도 좋고 돈도 잘 벌어서 우리 중에 제일 먼저 시집가는 거니까 꼭 잘 살아야 해? 그래, 나 정말 잘 살게. 너희들이 봐도 나 남편감 잘 고른 거 같지? 근데 원래 결혼을 이렇게 얼렁뚱땅하는 게 맞는 걸까? 그냥 뭐랄까. 나는 사랑을 안 해봐서 이런 게 정말 사랑인 건지는 모르겠어. 암튼 결혼까지 하는 거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거겠지? 너는 연애랑 결혼은 별개인 거 몰라? 불꽃 튀는 사랑을 하는 남녀도 결혼 앞에서는 다 현실적인 거 따지더라. 10년을 사귀었어도 결혼이 어긋날 수도 있는 거야. 결혼까지 무탈하게 가는 것만 봐도 그건 두 사람이 인연이라는 거지. 그렇겠지. 암튼 축하해줘서 고맙다. 결혼 전 여자들이 흔히 하는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허물없는 친구들이었고 친구들 역시 행복하라며 축하해줬던 자리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들 직업도 좋았습니다. 한 명은 피아노 학원 원장, 또 한 친구는 교사, 다른 친구는 스튜어디스였어요. 다들 외모도 출중했고 솔직히 말해 그중에서 제가 제일 인물이 없는 축이었습니다. 저는 꾸미는 스타일도 아니고 수수하고 단정한 스타일이었거든요. 남편이 친구들 만나고 나서 저같이 얌전한 친구들일 줄 알았는데 놀랐다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다들 술도 어찌나 잘 마시는지 그날 예비 남편이 친구들이 주는 술을 다 받아먹고 취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들이 다들 성격이 너랑 다르네. 얌전한 친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다. 특히 그 스튜어디스라는 친구는 좀 놀아본 것 같던데? 무슨 여자가 나보다 더 술을 잘 마시냐? 놀랐어? 내 친구들이지만 참 대단들하지. 어찌 보면 다들 성격이 너무 달라서 친했던 것 같기도 해. 근데 자기는 좋겠다. 친구들이 다들 당신 칭찬하는 거 알아? 나 시집 잘 가는 거라고 부러워하는 거 있지. 그 사람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종 시간이 맞는 친구들과 같이 만나는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요. 남편은 나중에 제 친구들에게도 말을 놓을 만큼 편해졌어요. 서로의 SNS를 팔로우하기도 했고요. 저 역시도 남편 친구들과 몇 번 자리를 만들어 만나면서 괜찮은 사람을 제 친구에게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남녀 사이 눈 맞는 일이 참 우스운 일인 게요. 그 짧은 시간에도 제 친구들과 남편 친구 중에는 서로 눈이 맞는 커플이 나오기도 했네요. 우리 덕에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옷 한 벌씩 해달라는 말을 농담 삼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연애 기간이 짧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결혼해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떠랴 생각했어요. 게다가 곱게만 살아왔던 저를 시댁에서는 시집 오기 전부터 굉장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집안끼리 미리 알고 지내기도 했으니 며느리감으로 더욱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셨고 어머니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 첫아이 낳았을 때 친정 가족들보다 훨씬 좋아하신 분들이 우리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진통할 때부터 와서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진통이 오기 시작할 때 남편은 빨리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어서 당장 못 올라온다길래 저 진통하는 내내 어머니가 대신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아이고, 하필 이럴 때 신랑이 없어서 어쩌니. 걱정 마라. 초산이라서 아마 꽤나 오래 진통할 거야. 그래, 이놈은 대체 어디까지 출장을 갔길래 당장 못 올라온다는 거니? 제가 애정일보다 빨리 진통이 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도 놀랐거든요. 최대한 빨리 일정 마치고 올라오겠대요. 근데 제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 그래. 내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어. 친정 부모님들도 오시는 중이라니까 금방 도착하실 거야. 아파서 어쩌니. 초산이라 아직 한참 더 아파야 하는데. 조금 힘내봐. 눈앞이 노래져야 애가 나오는 거다. 진통으로 배가 뒤틀릴 때마다 어머니는 제 허리를 계속 마사지 해주셨고 호흡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거의 남편 역할을 해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병원에서 8시간 동안 진통을 하는 동안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까지 병원에 총 출동하셨지만 그 순간까지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보호자 한 명만 분만실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탯줄까지 잘라주셨네요. 진통하는 동안 같이 견뎌주시고 탯줄까지 자른 첫 손주라 그런가 시어머니는 유독 손주 사랑이 유별나셨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보고 알았으니까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셨어요. 손이 귀한 집안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보게 해줬다면서 시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큰일했다. 산후조리비랑 병원비는 내가 다 대줄 테니 몸 회복될 때까지 원 없이 쉬도록 해. 산후조리 끝나면 며느리 네가 손주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주겠다니. 내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손주 앞으로 돈 좀 넣어놔야겠구나. 나중에 커서 대학 갈 때 목돈 만들어줘야지. 아이고, 아예 우리 재산을 미리 물려준다고 하지 그래요. 그렇게 좋아요? 하긴 우리 집안 귀한 첫손주인데 못할 것도 없지. 나도 이제는 맨날 찬바람 쌩쌩 부는 아들보다 우리 손주나 보고 살아야겠다. 시부모님은 손주를 얻은 기쁨에 뭘 못해주겠냐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 산후조리하는 비용이며 출산 비용을 전부 부담하셨고 따로 용돈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출산한 이튿날에야 병원에 와서 자기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솔직히 첫 아이 출산할 때 남편이 곁에 없었다는 게 많이 서운하긴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거나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어요. 저에게 본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저는 다소 무심한 남편이 서운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성격이려니 생각했지 설마 아이 낳을 때까지 남편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운한 소리를 하기도 전에 시부모님이 먼저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아무리 일이 중해도 그렇지. 집사람이 애를 낳는다고 하면 만사 제치고 왔어야지.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니? 너 이놈아, 이 일로 평생 원망을 들어도 시원찮을 거야. 앞으로 네 집사람이랑 아들한테 무조건 잘하도록 해라. 저도 빨리 마무리하고 온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같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암튼 어머니가 이 사람 옆에서 애 많이 쓰셨더라고요. 죄송해요, 엄마. 네 처가 식구들도 말은 안 하시지만 서운하실 거야. 잊지 말고 꼭 네 사정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해라. 남편은 자기 부모님 말은 썩 잘 듣는 효자였습니다. 장남이라 자기 집안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꽤나 엄하게 남편을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남편이 부모님 말에 반발하거나 대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소 무뚝뚝한 면은 있어도 가족과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깨지고 말았지만요. 남편과 저는 사실 결혼 초반부터 그리 친밀도가 높은 부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잘해보려는 마음이 컸던 저와 자꾸 어긋나는 느낌이었달까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는 걸 싫다고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마치 등 떠밀려 결혼하는 사람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점이 서운했던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진지하게 결혼한 이유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당신은 나랑 대체 왜 결혼한 거야? 가만 보면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나서 뭔가 시큰둥해 보여. 나 좋아서 결혼한 건 맞는 거지? 뭘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 당신은 내가 싫은 여자랑 결혼하는 미친놈인 것 같아?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것 같았어. 우리 부모님도 당신을 참 좋아하시잖아. 며느리랑 아내 역할 잘해주는 게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난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했어. 저랑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단순한 이유가 듣고 싶었는데 뭔가 남편의 대답은 제 마음을 쓸쓸하게 했습니다. 결혼 전 친구들이 말한 연애할 사람 따로, 결혼할 사람 따로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고요. 남편이 그런 이유로 저와 결혼했다는 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며느리 도리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면도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이를 낳고 나서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게 정상일 텐데 우리 부부는 어쩐지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은 속이 깊은 게 아니라 그냥 무심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근처에 살면서 저를 도와주시긴 해도 엄마 역할을 조부모가 대신하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8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결혼을 빨리 한 편이라 저처럼 아이 낳고 키우는 걸 같이 공유할 가까운 사람이 없었던 것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산후 우울증이 살짝 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제가 아이 낳고 육아하는 동안 본인들 커리어를 쌓느라 여념이 없는지 예전처럼 연락도 자주 주고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가까이 사는 스튜어디스 친구와 가끔 차도 마시고 집에 놀러 오기도 했는데 그때가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 친구를 소개받고 잠시 교제하는가 싶더니 또 싱글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너 보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여자는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럴 바엔 최대한 늦게 가던가 아님 싱글로 연애만 하면서 살까 봐. 그래. 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보니까 남자 다 거기서 거기고 일찍 결혼할 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네 신랑은 너한테 잘하지 않아? 네 남편 정도만 되면 나는 결혼하겠는데? 잘하긴. 부부 사이 일은 부부만 아는 거야. 나도 차마 말 못하는 거 많다 친구야. 너라도 즐기며 살아라. 원래 사람은 자기가 못 가진 걸 부러워하는 법이지. 어쨌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너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들여다보면 특별한 것도 없더라. 다들 그러고 사는 거지. 맨날 지지고 볶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너 보고 복에 겨웠다고 할걸? 친구는 저를 위로해주면서도 일찍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사는 제가 승자라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친구 위로도 제 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도 남편과 유독 싸우는 일이 참 많은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간혹 친구가 집에 놀러 오기도 해도 남편과 부부싸움하고 갈 곳 없으면 친구네 집에 가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면 친구가 꼭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지 남편이 친구 집으로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친구 앞에서 부부 사이 일을 말하지 말라며 저를 나무라곤 했습니다. 당신 우리 부부싸움하는 걸 아무리 그래도 친구 앞에서 티를 내면 어쩌자는 거야? 왜 남이 우리 부부 사이 일을 알게 하냐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줘. 당신 친구는 혼자 살면서도 저렇게 독립적인데 당신은 애엄마라는 사람이 왜 그리 사람이 나약해? 내가 친구한테 시시콜콜하게 부부 사이 일을 말하겠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오죽 마음 기댈 곳이 없으면 이러겠냐? 그렇다고 당신이랑 사이 소원한 걸 친정 부모님께 말하겠니? 아니면 당신 부모님한테 말해? 나 나무라지 말고 당신이나 나한테 잘해. 내가 이 이상 뭘 더 잘하겠냐? 너 나랑 결혼하고 나서 돈 걱정한 적 있어? 아님 힘들게 돈을 벌기를 해?
다른 여자들은 다 당신처럼 사는 거 부러워해. 보기에 겨운 소리 좀 하지 마. 그리고 결혼 안 한 친구 만나서 뭘 그리 같이 놀려고 하냐? 당신이랑 다른 세계에 있는 여자잖아. 굳이 어울리려면 동네 애엄마들을 만나. 저는 남편이 하도 화를 내길래 이 사람이 제 친구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구나 싶어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쨌든 남편 말대로 부부 사이의 일을 친한 친구지만 함부로 얘기하는 건 나도 잘못하고 있는 게 맞는구나 싶어 저도 그 이후로는 조심했어요. 그 뒤로는 만나더라도 가끔 만나거나 남편과 같이 동네 술집에서 같이 맥주 한잔 하는 정도로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거 눈치채시고는 자주 들러서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과는 크게 싸우는 일 없이 그냥저냥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집에 있는 제가 팔자 좋다는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했습니다. 저는 늘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당신의 시부모님은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솔직히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없지. 며느리 오면 공주 대접해 주시잖아? 당신은 좋겠다. 힘들게 나가서 돈도 안 벌지. 집에서 소꿉놀이 하듯 살림하고 애만 키우면 되니 얼마나 좋냐? 나도 다음에는 여자로 태어나서 당신처럼 편하게 살고 싶다. 편하게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이야말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정 내가 부러우면 당신이 살림하고 애 키워봐.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 뭐든 쉬운 일은 없는 거야. 나도 돈 벌 줄 몰라서 집에 있는 거 아니야. 남편 보기에는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게 별거 아닌 일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저도 차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즈음 시부모님은 은근히 둘째 얘기를 꺼내곤 하셨는데요. 저는 둘째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과 친하지도 않은데 둘째가 들어설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소원했다고는 하지만 뭐 맨날 으르렁거리면서 산 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계절마다 저를 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가기도 했고 결혼 초반과 달리 잘 지내보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름 노력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좋은 마음은 얼마 못 가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남자가 밖에서 딴짓거리를 하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와이프한테 더 잘해준다는 말이요. 못하던 남자가 마누라한테 갑자기 잘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하죠. 저는 남편과 살면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사생활을 궁금해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남편이 무심해도 애 엄마인 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아주 작은 의심에서 시작하는 거 아시나요? 하필 친구와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한 날,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보고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연달아 전화가 울리길래 저는 급한 일인가 싶어 친구 대신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발신자가 내 사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친구가 나한테 말도 없이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났구나 하고요. 전화를 그냥 끊을까 했지만 식당에서 민폐인 것 같아 일단 전화를 받아 안내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건 사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 너머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가 아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 아이 아빠, 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당황한 저는 급하게 종료 버튼을 누르고 말았고 친구가 오기 전 조금 전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바로 내 남편이 맞더라고요. 친구가 왜 내 남편을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놨을까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나와 남편을 종종 만나면서 친구와 남편은 눈이 맞은 거였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간 친구가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옆에 있는 물병을 친구 머리에 쏟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미주야, 방금 너한테 전화 오는 것 같던데 벨소리가 커서 내가 그냥 끊어버렸어. 나중에 확인해봐. 근데 너 혹시 지금 만나는 남자 있는가 봐? 살짝 봤는데 내 사랑으로 저장해놨더라? 너 요즘 만나는 남자 있는 거 맞지? 내가 조심스레 묻자. 친구는 동공이 커지면 놀라더라고요. 어? 너 혹시 내 전화 열어봤어? 혹시 걸려온 전화 받은 거야? 내가 함부로 전화를 어떻게 받니? 그냥 종료 버튼만 눌렀지. 근데 너 요즘 만나는 남자 있는 거 진짜 맞나 봐? 그렇지 뭐. 나야 오래 못 가는 거 알잖아. 아직은 가볍게 만나는 사이야. 그나저나 너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난 반백수로 지내고 있는 거 알아? 코로나 때문에 강제 휴직 중이다. 친구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 넘어갔지만 그날 밤 잠 한숨 못 자고 인터넷을 뒤지며 남편의 바람을 알아내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남편 핸드폰을 뒤지는 걸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핸드폰에서 나온 증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그런 짓까지 하면서 남편을 의심하기는 싫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에게는 모른 척하고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참 치밀한 사람이라 옷에 영수증 한번 넣어오지 않더군요. 결국은 핸드폰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기회가 오더라고요. 한동안 남편이 핸드폰 잠금 푸는 걸 유심히 지켜본 끝에 기어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열어본 남편의 핸드폰 안에는 역시나 예상대로 외도의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의 내연녀가 제 친구가 아니길 바랬습니다. 남편이 귀염둥이라고 저장해놓고 주고받은 문자의 주인공은 바로 저의 친구가 맞았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가관이었습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은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더라고요. 저와 이혼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제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관계를 지속해왔더라고요. 대체 둘이 언제 눈이 맞은 걸까? 생각해보니 눈이 안 맞은 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자주 만나긴 했더라고요. 친구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저에게 들킬까봐 불안해하기도 했더군요. 하지만 남편 놈은 자기의 경제력과 나중에 시부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은근히 과시하며 친구가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우리 관계 알기 전에 나도 그만하고 싶어. 오늘도 만났는데 양심에 찔려 죽겠더라. 그만하긴 뭘 그만해. 우리 집사람은 절대 눈치 못해. 너 하나 정도는 내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나중에 집도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필 그때 항공사에서 강제로 휴직을 당했던 친구에게는 남편의 제안이 피할 수 없는 유혹이었겠죠. 그때부터는 무슨 정신으로 핸드폰을 뒤졌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구 솟구치는데 그래도 증거는 옮겨놔야 한다는 생각에 어찌어찌 문자 내역과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다 뒤져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저는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시겠다며 전화를 주셨는데요. 남편이 미우니 시어머니가 잘해주셔도 어쩐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현서 엄마, 너 요즘 밥 잘 챙겨 먹니? 왜 요즘 통 연락이 없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몇 개 했어. 이따가 가져다 줄까?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볼 일이 좀 있어서요.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 그럼 엄마가 현서 좀 봐줄까? 너 볼일 보는데 현서 데리고 갈 수 있겠어? 네, 괜찮아요. 나중에 맡길 일 있으면 그때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저의 어두운 목소리를 듣고 어쩐지 신경이 쓰이시는 듯 계속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남편과 어찌 해야 할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지만 그렇다고 내 친구년이랑 바람난 남편을 감내하고 살 자신은 없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지금껏 아이만 키우느라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혼하면 아이를 어찌 책임져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마음에 들인 사람과는 살 수 없겠다는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저의 15년 지기 친구에게 소송을 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이까지 데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중에서 위자료 제일 많이 청구하겠다는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의뢰했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소송은 무조건 저에게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2번 고민하지 않고 착수금을 건네고 소송 준비를 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막상 마음을 먹으니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려면 제가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제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덩달아 차갑게 굴었습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캥기는 게 있어서 더 잘해줄 만도 한데 그런 게 없었어요. 하필 그때가 시어머니 생신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때였는데요. 남편이 얄미운 말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어머니 생신인 거 알고 있지? 이번 생신은 당신이 한번 거하게 차려드렸으면 하는데 그동안 어머니가 우리 현서도 계속 봐주셨고 당신도 집안 행사 때 거의 맨몸으로 갔잖아. 며느리 도리 한 번은 해야 당신도 마음 편한 거 아니겠어? 저에게 냉랭한 얼굴로 말하는 남편 얼굴을 보는데 친구년과 다정하게 주고받은 문자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니 그 자리에서 확 다 뒤집어 엎을까 생각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초인적인 힘으로 참았습니다. 좋아, 어머니랑 상의해보고 메뉴 정해볼게. 됐지? 우리 어머니는 돼지고기 못 드시니까 다른 건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미리 상의하면 어머니는 당신 힘들까봐 외식하자고 하실걸? 서프라이즈로 하자 이 말이야. 남편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출근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 놈 말대로 생일상을 거하게 차려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고통 속에 지내며 이혼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마무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법원에 접수하기로 한 이혼 소장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나서 남편의 외도 증거들, 사진과 문자 내역을 출력해 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은 날, 바로 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날 퇴근하는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기로 했고 저는 저녁을 준비해 놓기로 했어요. 당신 음식 신경 써서 준비한 거 맞지? 어째 냉장고에 장 본 게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따 시간 맞춰 모시고 올 테니까 준비 잘해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 시간 맞춰 잘 모시고 와. 준비 잘해놓으라는 당부까지 하는 남편을 보는데 얼마나 밉던지요. 그날 저녁 저는 신혼 때 장만해온 접시에 제가 준비한 걸 열심히 차려놓고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정확히 시간 맞춰 도착했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차마 나가서 인사를 못하겠더라고요. 현서애미야, 너는 애 키우는 것도 힘들면서 왜 엄마 생일상을 차린다고 고생을 하고 그래? 나가서 외식하자 그랬더니만 이 녀석이 너를 또 고생시켰나 보구나. 엄마도 참 며느리가 시부모 생신상 한번 차려드리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황송해 하세요. 자자, 걱정 그만하시고 어서 들어가셔서 드시자고요. 이놈아, 그건 네 생각이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든 며느리한테 우리가 생신상을 챙겨받으면 마음이 편하겠냐? 너 다음번 내 생일에는 절대 이러지 말어. 남편을 타박하시면서도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시며 들어오신 시부모님은 제가 거실에 차려놓은 상을 본 순간 갑자기 하던 말을 중단하셨습니다.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상에는 텅 빈 접시 위에 영문 모를 사진과 서류들만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 대체 이게 뭐라니? 현서 엄마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오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생신날 제가 이렇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차피 아셔야 할 일이니 미룰 수가 없어서요. 어머니, 아버지, 저 현서 오빠랑 이혼하겠습니다. 저 사람 다른 여자가 있어요. 제 말 못 믿으시겠다면 상의에 놔둔 사진이랑 증거 보시면 돼요. 이미 이혼 소송 준비 다 했고요. 그러자 남편을 비롯한 시부모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뭐 바람? 내가 여자가 있다고? 누가 그래? 당신이 봤어? 생사람 잡지 마. 어머니, 설마 이 사람 말 믿고 있는 거 아니죠? 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올려놓은 사진을 이미 집어들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이놈 얼굴이잖아. 이 사진 속 여자가 대체 누구라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이 여자가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거야? 어머니 말이 맞아요. 어머니도 아시죠? 우리 동네 사는 한국사 다니는 제 친구예요. 저 애 키우느라 우울증 걸려서 힘들어할 때 둘이 이미 눈이 맞았던데요. 사진만 봐도 아실 거예요. 두 사람이 얼굴만 아는 사이는 절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말을 하려거든 나한테 할 것이지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이럴 이유가 있어? 당신 이런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이 당신 아끼는 거 알면서 이래? 당신이야말로 이런 사람이었니? 고작 와이프 친구랑 놀아나고 돈이나 대주는 사람이었냐고. 그동안 아닌 척하면서 얼마나 스릴 있었을까? 내 앞에서 내 친구 싫어하는 척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대가는 치러야지. 나한테 줄 위자료나 두둑히 말을 해라. 시아버지는 분을 못 참으시더니만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휘두르셨습니다. 소파 위에 쿠션을 집으셔서는 마구 때리셨어요. 너 이놈! 어디서 이런 못돼 먹은 짓거리를 배웠어? 우리 집안에는 너같이 여자 속썩이는 인간은 없다. 뭐 여자? 이놈이 아주 미쳤구나. 아들까지 있는 놈이 처자식 놔두고 딴 생각을 해? 아주 배가 처불렀어. 너 이놈 오늘부로 내 호적에서 파버릴라니까. 그런 줄 알아. 너 같은 놈은 내 아들 아니다. 현서 엄마가 아까워도 100배는 아깝지. 그래 이놈아. 내가 살다 아들놈이 바람피워 마누라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꼴을 보는구나. 대체 사돈댁을 어찌 보라고 이런 짓을 해. 게다가 현서 엄마 친구? 너 정말 미쳤니? 너는 이혼하면 내 집에서 들어올 생각하지도 말어. 네 아버지 말대로 당장 오적에서 이름 파서 나가라. 나는 너 같은 놈하고 살아달라고 현서 엄마한테 부탁할 생각 없다. 100번 이혼당해도 싸지. 저보다 화를 더 내주시고 할 말을 대신 해주신 덕에 뭐라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날 남편은 외도 폭로하면서 시부모님이 남편 편에서 두둔해도 어쩔 수 없다는 예상도 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은 남편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너 이 자식, 아무래도 믿는 구석 있으니 딴짓거리를 하는 거지? 그럼 네 돈줄을 말려주마. 앞으로 나나 네 엄마가 죽어도 네 놈한테는 재산을 한 푼도 안 줄 거다. 알겠어? 아예 말 나온 김에 유언장까지 공중받아 놓아야겠네. 네 저한테 네 몫으로 주려고 했던 재산 미리 싹 다 증여해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 지금 왜 이 사람 편을 드는 건데요? 이혼하면 그만이지 왜 아버지 재산까지 이 사람을 주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고요. 저는 이혼 못해요. 여자는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 난 평생 못 잊을 일이라서 말이야. 남편도 있고 친구도 잃었는데 이걸 당신이 정리할 테니 나더러 받아들이라고? 개소리 그만해. 오늘 당장이라도 당신 짐 챙겨서 그년 집에 가던지 이 집에서 나가줘.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애 데리고 나갈 거니까 그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나가.
시부모님은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만 남편 옷가지를 들고 나오셔서는 남편 앞에 던지셨습니다. 네가 챙길 거 있으면 더 챙겨서 나와. 이 집은 이제 들어올 생각 말어라. 이 집 명의 현서 애미 앞으로 바꿔줄 거니까 너는 찍소리 말고 너 좋다는 년이랑 나가 살든지 마음대로 해. 네 앞으로 해줄 내 재산은 없으니 그리하라. 가정 저버린 놈이니 부모랑 등 돌릴 것도 각오한 거라 생각하마. 시부모님 등살에 남편은 결국 자기 짐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차키도 내놓고 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편 놈은 저 장볼 때 쓰라고 사둔 경차 차키를 챙기더니만 나가버렸습니다. 애미야, 우리가 너한테 뭐라 할 말이 없구나. 자식놈이 잘못한 것도 다 우리 탓이지 뭐겠니? 이혼하는 거 우리는 말릴 생각 없다. 네 친구도 우리가 그냥은 안 놔둘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리고 현서 걱정은 마. 우리가 현서 잘 키울 수 있게 다 클 때까지 양육비 지원해 줄 거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내 아들이 100번 잘못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실 일이었지만 제가 너무 충격을 드린 것 같아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제가 부담을 느낄까 싶어 연락도 안 하셨습니다. 아마 모든 게 정리되면 제가 연락하리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는 계획대로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를 받는 걸로 마무리했어요. 친구와는 당연히 절교했고 다른 친구들도 제 소식을 들은 후 다들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믿었던 친구를 잃었고 그 친구는 친구의 가정을 파탄낸 가정 파탄자가 되었어요. 저 나름의 복수랍시고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아냈어도 분이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끝은 오더라고요. 1년이 넘은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둘은 결국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고 계속 인생이 꼬이는 시기였는지 꼴에 사업하겠다며 바람난 친구랑 같이 퇴직금으로 카페를 냈다가 쫄딱 말아먹었다고 하네요. 그 덕에 전 남편은 아직도 본가에 발을 못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이혼할 때 살던 집도 저에게 주셨고 꽤나 많은 액수의 예금까지 증여해 주셨음에도 아직도 매달 저에게 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늘 안부도 물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밉지만 저 첫 아이 낳을 때도 옆에 있어 주실 만큼 저를 아껴주셨던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모른 척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혼은 했지만 아이에게는 소중한 할머니 할아버지이니 마음 불편한 건 제가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혹여 그런 분이 있다면 저처럼 망설이지 말고 당장 이혼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부끄럽지만 개인사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